이거 얘기하면 진짜 좀 어그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상승장이 1970년대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70년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26배가 올랐어요. 이제 상승 사이클 절반 지났거든요. 얼마 올랐냐면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네, 오늘은 금거래 플랫폼 스테커스 대표이자 책 골드플레이션 저자이신 조규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와이스트리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이죠. 네, 복귀리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길이 여러분. 저는 8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규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바로 이제 뉴스를 봤더니 아니 프랑스가 미국에 있는 금을 다 팔아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또 유럽 전체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 주제를 꼽은 네. 사람을 처음 봤어요, 기자님을.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최근의 이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지정학적 문제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때 저는 이 뉴스에 금 투자자들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자, 일단 프랑스가 이 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는 일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되게 의미가 좀 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언제였냐 하면 이제 1968년에 이제 네. 프랑스가 금을 본국으로 회수했던 적이 있었어요. 1968년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굉장히 네, 오래됐죠. 근데 그 시기를 정확히 보면 언제였냐면 1971년에 닉슨 쇼크가 터지기 직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1920년대로 가면 1927년부터 1929년까지 프랑스가 또 이제 금을 본국으로 회수를 했거든요. 그 뒤에 무슨 일이 터졌냐? 그 뒤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으로 금 몰수법이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금을 거래하거나 소유하는 것 자체를 다 불법으로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은행 창구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은 금을 자기가 보관하는 것도 비용이고 그 다음 안정성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금을 좀 더 안정적인 런던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 보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그런 다른 리스크들을 다 제외하고 이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중에서도 신뢰의 리스크가 제일 큰 리스크다라고 이제 세상을 크게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후에 1933년부터 1947년까지 금의 최대 상승장이 한번 왔었고 1970년에서 1980년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오일 쇼크를 동반한 이제 금이 한 26배 정도 폭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또 프랑스가 금을 전부 다 본국으로 회수했고 사실 독일도 회수를 했거든요. 그 외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도 회수를 했어요. 베네수엘라는 회수하려고 했다가 런던이 이제 안 준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려가지고 왜냐면 마두로를 우리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를 못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금을 런던이나 뉴욕에 보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국으로 다시 들여오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금 가격 폭등 직전에 나타났던 그런 사이클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이 이제 되게 금융도 그렇고 세상 자체가 신뢰로 이렇게 쌓아진 세계잖아요. 우리가 화폐를 믿는 이유도 사실은 그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나하나 이제 금이 가고 점점 믿음보다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가고 그리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내가 직접 소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요걸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뉴스로 사실 바젤3 개편안도 되게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는데 바젤이라고 하는 건 은행의 감독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은행에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겠다 해서 나온 게 바젤인데 옛날에 바젤에서 가장 최상의 안전자산이라고 뽑았던 건 달러와 미국 국채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젤3 개편안에서는 금도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금이라고 하면 뭐 선물 형태로 거래할 수도 있고 ETF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싹 다 빼고 실물인데 그것도 그 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금만을 1티어 자산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금의 사이클이 이제 정말 폭발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데 이제 프랑스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나 사실 영국이 제일 안전한 금 보관 창고라고 여겨졌는데 이제 미국에 보관하고 있던 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새로운 금을 사서 본국으로 지금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금 폭등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그 이유는 전에 뭘까요? 이유를 네. 말씀드리면 결국엔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을 바라볼 때 뭔가 원자재 측면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는 경향들도 많이 생기는데 물론 원자재 측면을 바라봐야 될 때도 있어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을 바라볼 때는.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프랑스의 이슈를 가져와서 우리가 바라볼 땐 금의 좀 더 본질적인 속성을 봐야 됩니다. 금은 뭐냐면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는 돈으로서 금을 써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고대 이집트, 뭐 고대 로마 시대,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기, 영국 패권, 뭐 미국 패권 시절도 다 금을 돈으로 써왔던 것만큼 금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위기, 전쟁,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었던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가장 최상위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인류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금이라는 건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 뭐 예를 들면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위기가 왔다거나 할 때 갑자기 유통량을 늘리면서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렇죠.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의 그런 한계성 때문에 국가의 측면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금이 좋기는 한데 이걸 들고 있으면 화폐의 신뢰는 확실해지는데 화폐 발행권에 대한 힘이 파워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뭐 금퇴환 제도도 나오고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지금처럼 불안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 결국 여기서 문제는 이제 신뢰가 담보가 돼요. 그러니까 금퇴환 제도도 사실은 문제인 게 뭐냐면 진짜 금을 담보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몇 %나 커버리지를 하냐는 또 시기에 따라서 그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은 이거밖에 없는데 교환권은 막 이만큼 그렇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정말 소수만 금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을 못 갖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일종의 폰지 사기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마치 제 이제 핸드폰 카카오톡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받은 선물함에 뭐 어떤 커피 기프티콘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제 입장에서는 친구가 너 커피 몇 잔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잔쯤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커피 10잔이 없는데 그 커피를 만드는 기업이 나한테 10잔을 반드시 줄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이 교환권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실 화폐의 역사도 똑같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사임당이나 달러도 다 같은 의미다. 근데 이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 그게 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화폐를 버리고 좀 더 실물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금 같은 자산을 말씀드렸던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미리 사재기 하는 형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이란 전쟁 같은 것도 터지면 요즘 이렇게 막 신뢰가 흔들리면서 지정학적 문제가 커지는데 이거 만약에 뭐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 잠그면은 원유 가격이 더 튈 수도 있잖아. 야, 지금 우리가 마진이 거의 간당간당한데 여기서 더 오르면 큰일 난다. 미리 그냥 이 가격이라도 사재기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수요가 붙고 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실물 자산 쪽 뭐 에너지, 원자재 아니면 그런 이제 헬스케어 기업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이게 쭉 돈이 빠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1970년에도 1930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제 금 가격이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뢰, 화폐에 대한 신뢰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물 자산인 금이 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딱 요 포인트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점이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망한다라고 잘못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1930년대에 이제 금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은 달러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1944년에 결국엔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리고 1970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 번의 디폴트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디폴트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래는 달러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렇죠. 1971년에 이제 당시 닉슨 대통령이 달러 가져와도 더 이상 못 바꿔준다. 배째라 이렇게 얘기하는 닉슨 쇼크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 번의 디폴트를 경험했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달러가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그런 달러 시스템을 가지면서
떨어지면서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것처럼 지금은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이지 기존의 달러에서 새로운 달러로 넘어갈지언정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시기이지 뭔가 미국이 망한다 이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지금 달러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화폐는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갈 돈이 달러를 만약에 달러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뭐 위안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로화로 갈 수도 있고 파운드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뢰 전체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 화폐의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정말 폭등하던 그런 과거의 역사와 똑같은 지점에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뭐 이란 전쟁에서도 봤듯이 페트로달러의 힘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석유도 지금 뭐 이란이나 이런 국가들은 위안화로 또 결제를 하고 점점 더 중국으로 뭔가 차라리 프랑스도 차라리 중국에 맡기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니까 좀 그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이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를 짧게 살펴보면 이제 1944년에는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무려 한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2만 톤. 지금 미국이 보유한 게 한 8,133톤 정도가 되는데 요것만으로도 전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2만 톤이라니.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시간이 50년 더 지났으니까 이제 금에 대한 채굴량이 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도 그때 2만 톤이라니 이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금 보유량을 다 합치면 2만 4천 톤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될 텐데 80%를 미국이. 맞습니다. 7, 80%를 그냥 미국이 전부 다 독점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은 금 태환 제도를 하면서 세계 최강의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대부분 그 제국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금을 보유했던 국가가 이제 그런 패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인과관계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앞에 뭐 군사 패권도 있고 금융 패권이나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기술 패권 같은 걸로 충분한 이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돈이 밀물듯이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금을 또 자기네한테 많이 맡기니까 이제 그렇게 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만 두고 본다면 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패권이 됐었던 역사가 많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는데 패권이 됐던 역사가 정말 몇 안 되지만 가끔 있는데 그게 또 한 번의 미국이에요. 바로 1971년에 이제 금태환 제도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 패권을 잃을 뻔했다라고도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1974년에 미국은 사우디와의 이제 비밀 협정을 통해서 모든 원유는 달러로만 결제해야 된다라는 이 시스템,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시기에는 석유 없이 돌아가는 산업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만 그 전에는 정말 압도적인 비중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생각하는 거죠. 야, 달러 저 가치도 없는 거 내가 왜 써야 되지? 근데 당장 석유는 필요하니까 달러는 써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정말 강력한 그런 결제 수단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축통화 패권을 가질 수 있었죠. 자, 이 상황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압도적인 양의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원자재, 그것도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자재를 완전 독점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다시 한번 기축통화 패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 자체도 기울고 있거니와 지금 원유 자체가 지금 시대에서 많이, 그러니까 에너지 변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보일러를 쓸 때도 뭐 기름 보일러에서 그렇죠. 지금 전기 보일러로 바뀌고, 가스레인지를 쓰던 많은 가구들에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차던 사람들도 전기차로 바꾸고, 요렇게 그 에너지 변환이 정말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서 그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기인데,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석탄 발전 같은 것들, 이제 되게 그런 화력 발전이 많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전에는 효율성만 따졌어요. 그냥 빨리 쉽게 껐다 킬 수 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생산할 수 있고, 값도 싸고, 그랬던 석탄 발전 같은 그런 화력 발전이 좋았지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전 세계에 생각해보니까 석탄이나 석유는 정말 소수의 국가에밖에 없지. 만약에 저기 나라에 문제가 생기던가, 아니면 저 나라에 문제가 안 생겨도 내가 저 나라랑 사이가 틀어지면 나는 에너지 안보가 한 방에 무너져 버리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외 뭐 독일 같은 국가도 신재생 에너지로 대부분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전환에 되게 동참하는 모습이고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원자력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단가는 아직까지는 좀 높기는 해요. 물론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효율성 면에서도 이제 인정받을 만큼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높아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이 이제 전 세계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 있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시간도 꽤 오래 그렇죠. 걸리고 원자력 폐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 그런 의견 대립 같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그건 말 그대로 어려운 부분이지 결국에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 달러를 지탱하는 가장 큰 게 이제 페트로 그러니까 원유였고 또 하나가 바로 신뢰였거든요. 근데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위기가 터졌다 하면 정말 무지막지한 양의 달러를 발행하면서 달러의 가치를 훼손시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 독립성이 많이 훼손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리사쿤 연준 이사를 막 해임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좀 압박하면서 다음 그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재지명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스탠스 이런 것들이 독립성을 해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누가 뭐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게 했던 스위프트 제재와 외환보유고 동결 네, 요 부분이 이제 정말 가장 큰 트리거가 되었다는 거죠. 달러라는 게 더 이상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 보유하고 있으면 위기 때 날 도와줄 줄 알았으나 미국이랑 사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내가 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 이거는 미국과 달러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페트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뢰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 달러의 모든 기둥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제 달러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대략 7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5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왜 2010년부터 매년 이제 금을 순매입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매년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을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원유에 대한 중요도가 과거보다 좀 덜어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실물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미국 국채비율을 점점 줄이고 이제 금의 비율을 높이는 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런데 금값 측면에서 보면 뭐 이거는 뭐 많이들 이제 궁금하고 답도 많이 아실 텐데 이번 전쟁을 또 계기로 금값이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3월 달에만 금 가격이 10%, 12% 정도 떨어지면서 이게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쟁 때는 금값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이동성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금도 약간 헷갈린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을 때 금가격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금을 산다라고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뭐가 두려운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자, 과거의 전쟁들을 다 돌이켜 봅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제일 먼저 하는 건 화폐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요. 왜냐하면 일단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군수 물자 막 보급하고 맞습니다. 막 때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막 늘어나면서 빚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에 화폐의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뚝뚝 떨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다 들썩이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 또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쟁에 대한 위험이 이제 감지되면 사람들은 금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하나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끼었습니다. 바로 그게 2008년부터 시작된 중앙은행의 좀 적극적인 스탠스인데요. 2008년부터는 흔히 이제 레이 달리오의 이론을 빌려오고자 하면 레이 달리오는 통화 정책이 3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내려도 이제 바닥까지 갔다, 제로까지 갔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없으니까 이때부터는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그런 통화 정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방법 중에 뭐 양적 완화라던가 아니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중 또 다른 것인 뭐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그렇게 사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아니면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말로써 우리 앞으로 뭐 1년 동안 금리 올릴 생각 없어. 뭐 할 거야. 네, 뭐 할 거야.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미리 답안지를 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공개 시장 조작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부터 투자자들은 정말 어려워진 거예요. 원래는 전쟁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금값이 오른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투자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르겠네?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거가 끼다 보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은 금인데 인플레이션? 그러면 금리 인상 아니야? 이게 그래도 이전에 전쟁이었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스탠스 자체가 뭐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강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작년 9월, 작년 12월에 금리 인하 했었고 12월에는 이제 조금씩이지만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도 나와주면서 이거 내년 되면 2026년 되면은 뭔가 양적 완화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뭐 금리도 막 거의 제로까지 낮추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기대에 차 있었는데 되게 이상하게도 1월 30일에 연준 의장으로 케빈 헤셋이 아니라 케빈 워시가 이제 지명이 되면서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알던 완화적인 방향으로 안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고, 두 번째로 이제 그래도 실업률이 조금 높아지면 그러면은 좀 고용이 안 좋으니까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아마도 금리를 인하하는 건 할 거야라는 그런 마지막 기대까지 있었지만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두려움에 쌓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니까 이제 완전히 그 필름이 끊겨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긴가민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듯이 전쟁이 터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확 올라가니 이거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된 로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를 덜 내리는 거 아니야 정도의 우려였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 가격도 최근에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건데, 사실 이런 역사가 되게 특이한 역사가 아닙니다. 1970년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어요. 1970년대에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그 전에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아주 초반기에는 금 가격이 따라 오르는가 싶다가 결국에 금리 인상이 되게 가파라질 거라는 사람들의 우려 때문에 금 가격이 그 뒤로 40%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가 핵심이에요. 실제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오히려 금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하면 금은 뭐 이자나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금 가격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지난 100년의 금리 데이터랑 금 가격 데이터를 뽑아서 보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부분 금이 올랐어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금이 오른다고요? 금이 올라요. 아까 40%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려가 있을 땐 떨어지는데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단순한 공포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금에 대한 수요를 억누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실제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잘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은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이클을 완전히 그렇죠. 반대로 사이클이 거슬렀으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로 거스를 정도의 그런 중요한 그 연준의 생각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결국은 인플레이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존의 스탠스를 아예 뒤엎어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정말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1974년부터 이제 금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75년을 지나 이제 금리가 서서히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따라서 금가격이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그 뒤로 금가격이 이제 가장 최고 격렬한 상승장 거의 1년 만에 막 3, 4배 정도 상승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죠. 그런 상승률을 보여왔다. 그리고 2015년에도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사이클에 마찬가지로 금가격이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두고 보는 것보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 기저가 무엇이냐. 정말 이게 그냥 경제가 너무 호황이라서 금리를 올린 거다 하면 그건 금가격이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경제가 사실 좋지는 않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순간 그때 금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금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빛났던 시기들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다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구나. 경제는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은 오를 때 네. 이때 금리 정책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너무 막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없지. 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되게 애매한 수준밖에 못 올립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죠. 야, 인플레이션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다. 중앙은행도 작정하고 올리기에는 그 정도는 솔직히 힘들다. 그리고 차라리 1970년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폴 볼커 같은 연준 의장이 나와서 막 금리를 2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20%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랑 비슷해요. 지금은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보통 금리를 올리면 이제 화폐가 쭉 줄어들면서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부 부채 비율이 그 임계점을 한참 넘어버려서 금리를 올리면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정부 재정이 훨씬 더 악화되고 그게 부채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가 지금이랑 제일 비슷한데 이때도 부채 문제가 120% 정도가 넘어가자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냅둬요. 금리를 제로로 깔아버리고 인플레이션이 20% 치솟는데 그냥 냅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생각엔 그런 식으로 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정부채라는 건 재정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재정부채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오류에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금리를 그때 뭐 1970년대만큼 가파르게 올릴 수도 없거니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되게 미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처럼 그냥 단순한 그 우려 때문이고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금가격이 폭등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금이 가장 빛났을 때가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을 때다. 이게 변함없나요? 그게? 네,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S자의 공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하는 뭔가 낌새만 보여도 확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엮는다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화폐의 신뢰가 되게 빠르게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위기랑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세계화 시대랑 탈세계화 시대가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지정학적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탈세계화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2008년부터 탈세계화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초반부에는 조금 우리가 뭔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적었을 뿐이고 이제 트럼프 1기 때 한번 조금 느끼고 2기 때 더 크게 느끼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기름을 끼얹은 경향은 있지만 그게 마치 이게 가고 있는 흐름에서 그냥 기울기를 조금 더 그렇게 만들었다 뿐이지 추세 자체를 트럼프가 만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원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면 자 이제 여기부터 핵심이에요. 탈세계화로 간다라는 건 이제 세상이 점점 블록화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기가 인건비가 싸면은 안 친해도 여기로 공장을 좀 지을 수도 그렇죠. 있고 여기가 원자재가 싸면 안 친해도 여기서 원자재 좀 살 수 있어요. 그전에 안보보다 효율이 더 중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안보인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 때도 비용이 더 싼 방식으로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원자재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냥 우리나라가 좀 더 비싸지만 그냥 리쇼어링 하자. 다 이제 국내로 기업들 들여오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결국엔 비용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정말 돈을 잘 버니까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돈을. 그렇죠. 예. 흥청망청 쓰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실 이건 되게 예. 경제 측면에서 보면 좋은 좋은죠. 거거든요. 예. 네. 근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처럼 뭐 원자재 가격이든 아니면 에너지의 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인건비며 뭐며 비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결국에는 오히려 소비자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탈세계화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에 이 탈세계화 시기에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가 매번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흐름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금 가격이 많이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 가격이 더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길고 훨씬 강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세계화가 계속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정도 2008년부터 시작된 이 탈세계화의 흐름이 과거에도 나타난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도 나타난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1910년부터 이제 1944년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그때가 이제 금가격이 정말 많이 폭등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요? 전쟁 중도 그렇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 여파가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부채를 막 이렇게 끌어올렸으면 다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금 가격이 정말 많이 폭등을 했다. 근데 물론 사실 그 정확하게 따지면 우리가 흔히 공식적으로 보는 금 가격은 그 당시에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보면 그렇지도 않고 사람들이 금을 투자하는 거를 이제 국가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광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막 정말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89%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쌩쌩한 기업도 주가 지수 이기는 기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강주도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S&P 500 한 50% 정도 떨어질 때 금강 기업은 한 55%에서 6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ETF 기준으로 보면은 금강주들을 다 모아도 한 그 정도 떨어져요. 근데 이제 그 당시를 보면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89% 정도 떨어지는 동안 금광 기업들의 수익률은 400%에서 50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따지면 얘네들도 마이너스 90% 정도 하락할 건데 500%까지 올랐다라는 건 얘는 500%가 오른 게 아니라 사실 5000%가 오른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못 사니까 금광주밖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걸 예측해 보면 그 시대가 만약에 지금처럼 불안화폐 시스템이었다면 금가격이 자유경제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면 얼마까지 올랐을까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1930년대의 모습과 지금이 정말 많이 닮아 있다. 부채 문제도 그렇고 탈세계화로 바뀌는 부분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양극화도 그때랑 지수가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문화적으로도 비슷한데 뭐 남녀 갈등이라던가 그다음에 저출산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1930년대로 가져가면 되게 비슷해요. 관세 문제도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 같지만 그때도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관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배우면 물론 과거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큰 사이클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사이클로 바라기보다는 결국엔 부채 사이클이랑 연관이 좀 깊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단순히 지금 문제를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맨날 이 이슈 터지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세상이 변했지? 왜 올라? 왜 이거는 왜 빠져? 이건 왜 올라? 왜 빠져? 하는데 결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되게 자연스럽다. 사실 지금 흐름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와, 1930년대랑 상당히 여러모로 비슷한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비용 인상으로 기인하는
이 물가 상승은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금 가격 인상의 이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 가격에도 그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오르는 사이클, 뭐 내리는 사이클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도 금 가격은 오를 때 내릴 때 이런 사이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거 알면 개나 소나 다 투자하지라고 하는데 네.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이견이 없거든요. 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원자재 시장 자체가 대부분 공급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대부분 수요를 봐요. 네. 야 앞으로 뭐 이렇게 되면은 석유가 뭐 되게 많이 쓰이지 않을까? 뭐 구리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뭐 은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니켈, 뭐 팔라디움 뭐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요 중요합니다. 수요도 뭐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해 드릴 텐데 일단 그것보다 오늘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구리, 뭐 금, 아니 석유 뭐 이런 원자재들을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공급이에요. 공급이 줄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렇죠. 이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공급이거든요. 금도 보면 그 공급이 이제 금의 생산량 데이터를 한 360년치 정도를 뽑아서 쭉 깔아서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공급이 오를 땐 계속 오르고 떨어질 땐 내내 떨어져요. 이 사이클이 매번 반복하거든요. 근데 이거에다가 금 가격을 딱 겹쳐서 보잖아요. 아주 기가 막혀요. 딱 공급이 줄어드는 그 시기부터 금 가격이 폭등하는 사이클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200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정확히 그 시점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돼서 2008년을 저점을 찍고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3년 연속 상승을 해요. 그래서 2011년이 이제 금의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1970년대도 마찬가지로 금이 이제 1970년부터 정확하게 이제 생산량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돼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1978년에 저점 찍고 79년, 80년 이렇게 2년 연속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금이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1930년대에도 엄청난 상승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이제 1933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자 그 뒤에 이제 1945년에 생산량이 저점을 찍고 46년, 47년 이렇게 2년 연속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1947년에 금이 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하락 추세가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금은 생산량이 줄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바로 사이클이고 생산량이 한 번 줄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다.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저점을 찍은 후에 한 2, 3년 정도 연속으로 상승하는 그렇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금 가격 상승 사이클이 끝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떻냐를 보면 사실 이미 2019년부터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승량이 되게 타이트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일단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캘 수 있는 금이 별로 없어요. 다 합쳐봐야 한 5만 6천 톤? 아마 이 정도 남았을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봤던 건 5만 5천 톤인데 작년에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발표한 건 5만 6천 톤이고 아무튼 그걸 계산으로 했을 때 1년에 전 세계에서 금을 생산하는 양이 한 2,800톤에서 3,000 톤 정도 되니까 대략 17년 정도면은 금이 고갈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지구상에 남아있는 금이 얼마 없다. 이거는 팩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문제가 금이라는 건 내가 오늘 생산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채굴이 되는데 10년 정도의 시차가 걸려요. 탐사도 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채굴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정말 다양한 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차가 이렇게 걸리는데 그러면 그 금이 생산되기 훨씬 이전에 가장 앞단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 바로 캐펙스가 이루어집니다. 설비 투자를 해야죠. 뭐 장비도 사고 부지도 매입하고 탐사도 하고 이렇게 먼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캐펙스가 전혀 늘지를 못해요. 금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남아있는 금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채산성 있는 금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맞아요. 투자를 해도. 맞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ESG 경영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금광 기업들이 페널티를 좀 많이 받기도 해요. 여기다 지정학 리스크까지 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이거 캐나다인가요? 제가 그 상장된 나라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버코프 메탈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은 그 중국의 금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과 지금 중국의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과연 이 금광을 앞으로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체까지 다 엮이니까 캐펙스 투자를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거친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면 네. 캐펙스가 좀 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되게 뻥카가 좀 있는 게 예, 흔한 말로 좀 뻥카가 네. 있는 게 캐펙스가 예를 들면은 한 2배로 늘었다. 근데 그 는 양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다 투자가 설비 투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뭐 중장비, 뭐 부지매입, 탐사 이쪽에 그러니까 정말 생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ESG 페널티를 덜 먹으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가 붙여갖고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거네요. 예, 네, 그 네.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사실 이건 생산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캐펙스가 늘어야 추후에 이제 금이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없다. 네. 그래서 개발 타임라인들을 쭉 깔아보면 정말 가장 빠르게 봐도 2029년에 생산량이 늘어날까 말까요. 네. 그것도 가장 빠르게 예측하는 기업이 2029년이고 네. 실제로는 2030년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좀 더 유력하긴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 가격은 이제 금의 생산량이 저점을 찍고 한 2, 3년 정도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좀 확실한 상승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금 가격 고점을 찍는다고. 네. 근데 만약에 2029년에 정말 보수적으로 정말 생산량이 늘었다고 치죠. 그럼 2029년, 2030년, 뭐 2031년 하면은 대충 2030년이나 31년 이 부근이 고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고 금 가격의 고점. 맞습니다. 그렇죠? 금 예, 가격의 예. 고점. 그러면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사실 절반을 조금 지난 이제 막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간 그 시기쯤이라는 걸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저점, 그때부터 금값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그 생산량과 금값의 그 시차,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시차. 예, 예. 생산량이 줄면 바로 그 시기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줄면, 네. 주는 순간 바로. 주는 순간. 예, 예. 2019년, 그 다음에 1970년, 네. 그 다음에 1933년. 정확히 그 시점부터 금의 생산량이 금의 줄고, 그리고 금 가격이 금값은 올라간다. 오르고. 그리고 금의 생산량이 저점을 찍은 후에 네. 한 2, 3년 정도 확실하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그때 고점이다. 고점이었다. 요거가 100년 동안 늘 반복되는 네. 사이클이었고, 이거는 사실은 금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드렸지만, 원자재가 다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사이클을 볼 때는 생산량을 봐야 되고, 상승 폭을 볼 때는 수요를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네, 상승장 네. 동안 대체 얼마나 오를까? 네, 네.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그런 다른 이제 수요에 관한 지표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의 수요는 어떤 편이에요? 과거랑 비교했을 때? 야, 이거 얘기하면 근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좀 어그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상승장이 1970년대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아직 멀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1970년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26배가 올랐어요. 금가격이 10년 동안. 10년 동안. 네. 근데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 절반 지났거든요. 얼마 올랐냐면 한 3배쯤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한참 네. 멀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뭔가 우리가 희망적인 회로를 굴리기 위해서냐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일단 다양한 걸 볼 수 있는데 금의 상승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까를 예측하려면 금의 수요의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금의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행 이자는 뭐 3% 주는데 물가가 1년에 5% 올랐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금리만 좀 보니까 내 100만 원이 103만 원이 됐네. 3만 원 이득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5%만큼 올랐으니까 그렇죠. 나는 2만 원만큼 손실을 본 거예요. 맞죠. 내 실질적인 자산은 98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질금리라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이제 금은 실질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왜 금이 약간 좀 그런 우려가 있을 때 금가격이 왜 떨어지냐면 실질금리의 영향을 받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실질금리는 올라가는 요소를 받거든요. 대부분은 아니긴 한데 가끔 가다가 금리가 올라갈 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까지 내려가는 역할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실질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금가격이 되게 안 좋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질금리도 사이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은 실질금리가 한번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면 그 뒤에 이제 3번 정도의 파동을 그리면서 최저점을 찍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고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이 더 낮습니다. 이것도 사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이런 패턴이 있다. 왜냐면 사실 실질금리는 되게 경제적인 현상이라고만 바라보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작정하고 만약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만드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국가들이 때때로는 실질금리를
강제로 그렇게 낮은 구간을 계속 만들어요. 요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한데 네네. 진짜 짧게만 갈게요. 국가가 이 부채가 지금 되게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정부 부채가 뭐 39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금 뭐 역사상 가장 높고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부채 비율이 더 심각하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1년에 이자만으로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낸다. 막 1조 달러 낸다. 미국이 국방비로만 1,000조 원을 지불해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제는 그거보다 이자 비용이 맞아요. 이자 비용이 거의 1,500조 정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재정 수준이 되게 심각한데 사실 이거는 제국에서 나타나는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은 최고의 수출 상품이 뭐냐 하면 바로 달러예요. 뭐 AI 파는 것도 좋고 뭐 요즘에 이제 셰일 오일도 나오니까 셰일 오일 파는 것도 좋은데 사실 기축통화국의 최고의 수출 상품은 달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제 화폐와 국채를 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제 돈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메꿔주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은 적자를 보면서 계속 적자 재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돈을 막 뿌려줘야 돼요. 적자 재정을 한다는 건 부채가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부채가 근데 영원히 늘어날 수 있냐? 그 어느 순간 되면 이 부채가 늘어난 것만큼 다시 이제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 시기도 와요. 근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방법 중에서 사실 그 기축통화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국들의 역사를 우리가 뭐 고대 진짜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와서 다 보면 제국들이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할 때 썼던 방법이 결국엔 실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었어요. 낮추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를 들면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39조 달러라고 하는 이 부채가 갑자기 1년 만에 3%씩 실질적으로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 20년, 30년만 반복하면 갑자기 미국의 부채 비율이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할 만큼 쭉 떨어집니다. 실제로 1930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30년에 이제 분명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시 튀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이상하게 제로 금리를 쭉 유지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해서 재정 부채에 대한 실질 가치가 쭉쭉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이 이제 재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지금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실제 금리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금리가 여러 번의 이제 파동을 거치면서 왜냐하면 그냥 사실 1930년대는 좀 극단적이었고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적정히 맞춰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이제 지지율도 낮아지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제 좀 매를 맞다가도 그렇죠. 조금 이제 쉬는 시간도 좀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 큰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처럼 이렇게 실제 금리가 떨어지는데 다시 이제 몇 배가 오를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실제 금리가 최저점을 찍는 그 값에 따라서 금가의 상승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2002년부터 2011년의 상승장에서는 실제 금리 최저점이 마이너스 2.76%였거든요. 근데 1970년대는 마이너스 5점 몇 %였어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1970년대는 26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2000년대는 한 7배 정도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사실 1차 파동밖에 안 끝났고 이제 2차 파동으로 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미 그 1차 파동 때의 저점이 1970년대 최저점보다 낮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실제 금리 패턴을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파동보다는 두 번째 파동이 더 실제 금리가 낮을 거고 세 번째 파동은 더 낮을 건데 이미 첫 번째 파동부터 70년대의 최저점보다 낮다라는 건 이번에 상승장이 아무리 못해도 1970년대보다는 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 가격이 어디까지 진짜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냥 너가 딱 정해줘 몇 달러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아예 그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닌데 정확히 최고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지점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건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이 금이라는 건 인류 역사에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고 항상 화폐의 신뢰가 무너질 때 떠오르는 자산이었다 보니까 공식이 있어요. 화폐의 량과 금의 량이 그 가치가 1대1로 매치되는 수준 이상까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이 한 8,133톤이에요. 근데 미국의 통화량이 이것도 사실은 계산의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M0라고 하는 통화량을 볼게요. 네. 가장 적은 양으로 보기 위해서. 그게 한 5.2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럼 5.2조 달러를 이제 미국의 금보유량 8,133톤으로 나누면 네. 1온스당 지금은 한 4,600불인가? 그 정도 할 거거든요. 네. 4,700불인가? 4,700~800불 정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4,700불 정도 할 텐데 그게 21,000불까지 올라가야 돼요. 최소한. 2만 불이 넘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야 말도 안 된다. 네. 금 가격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돈당 300만 원도 훨씬 넘는다는 그렇죠. 건데 그게 가능한 말이냐라고 네. 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사실 제가 21,000불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지점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과거 역사에서도 이 시기 때마다 이제 금가격이 오르는 이 사이클에 대한 큰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 때마다 금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가 이제 마치 헤어컷 하는 것처럼 강제로 그냥 금 가격을 이제 올리기도 하거든요. 화폐 가치를 그냥 후려쳐가지고. 예를 들면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1대1 매치되는 수준까지만 올랐어요. 다행히. 왜냐하면 그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단 첫 번째로 은행 창구 닫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 몰수법으로 이제 국민들 금 거래하는 거 다 막아버리고 금 소유하는 거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다 이제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막 다 빼앗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고작 몇 달 뒤에 이제 금 가격을 원래 20.67달러였던 금 가격을 35달러로 그냥 격상시켜버립니다. 그냥 딱 올려버렸구나. 네, 그게 딱 1대1 매치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게 딱 올려버리니까 화폐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마이너스 40% 정도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강제로 올리면 처음에 조금 반발이 있기는 한데 이 이상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금 가격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70년대 그때는 금 가격이 자유경제 시장에 따라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원래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건 요 정도였는데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약간 투기성 수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중에는 그 적정한 가격을 넘어서 막 저기 천장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1970년대랑은 그 자본시장이 비슷하고 근데 그런 경제적이나 이제 문화적이나 다양한 상황들은 1930년대랑 비슷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의 상승장이 적어도 1970년대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격렬한 상승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10년 동안 26배가 올랐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상승장이 될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이제 그럼 금을 빨리 사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직접 금 거래소를 운영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뭐 세금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제일 그래도 리즈너블한가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금거래소를 창업한 건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는 그냥 금 투자자였고 2019년부터 계속 이제 막 금 투자하려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아보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얼마나 오타쿠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네. 빠져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금에 대한 상승장을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금을 투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를 보기 위해서 정말 그 상상도 못할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금 관련된 커뮤니티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네이버 카페나 뭐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있잖아요. 10년치 글을 진짜 며칠 만에 다 읽었어요. 밤새면서. 그래서 어떤 꿀팁들이 있는가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뭐 종로를 발품 팔아봐라 뭐 이런 말이 있어서 그 2019년 제가 7월에 정확히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 종로를 갔거든요. 그때 아침에 가서 거의 오후 3시인가 그때까지 그냥 거의 몇 개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100 몇십 개의 금은방들을 다 돌면서 오늘 금값 얼마예요? 오늘 금값 얼마?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고 나서 그거를 이제 거의 지금 8년 차니까 지금까지 쭉 가지고 오다가 최근 이제 금거래소를 세웠는데 어쨌든 이런 걸 다 빼고 저는 그냥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KRX 금시장이라고 하는 투자 방법을 쓰는 거예요. KRX 금시장은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금시장을 좀 더 양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에 이제 출범한 건데 우리 흔히 뭐 주식 어플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어플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 어플에서 금 투자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숨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랐지만 이 탭에서 그냥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호가창도 있고 차트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돼요. 아주 간편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가 매우 쌉니다.
보통 실물 투자할 때는 수수료가 한 4에서 5% 정도 되고 네. ETF 네.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0.8% 정도 네, 되고 네. 금통장은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KRX 금시장은 0.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 측면에서 아주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세금이 없습니다. 이제 보통 ETF나 금통장은 배당소득세 15.4%, 해외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 그리고 네. 실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방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이제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KRX 금시장은 내가 그 금을 나중에 실물로 인출해 주세요 네. 하지 않고 네. 그냥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거 이렇게 거래를 위한 용도라고 한다면 세금도 없습니다. 아, 거래세가 없어요? 네, 거래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KRX 금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이것도 그러면 MTS에서 그냥 KRX 금 검색해가지고 살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금현물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금현물? 탭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런 탭을 찾아서 만약에 나 잘 못 찾겠어요 하면 네이버에 뭐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무슨 뭐 키움증권 쓴다 그러면 네. 키움증권, KRX 금시장 뭐 이런 식으로 네. 검색하면 뭐 많은 그 블로거분들이 네. 친절히 올려주셨을 테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저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 예, 많은 분들이 실물 사면 하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사자마자 15% 손해본다. 네. 맞긴 맞아요. 그 뭐 예를 들면 수수료도 그렇죠. 뭐 4, 5% 정도 네. 내야 되고 부가세도 10% 정도 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10년치 그걸 다 읽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였냐. 그 중고나라 같은 데서 사면 중고마켓에서 사면은 되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싸게는 살 수 있는데 불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무사분들을 돌면서 이제 그런 컨펌을 받았는데 개인 간 거래 자체는 개인끼리 거래할 때 부가세가 없어도 합법이 맞대요. 네. 왜냐면 처음 사왔던 구매자는 이미 부가세를 지불했기 네. 때문에 그걸 개인끼리 거래한다는 가정하에 여기에서 부가세가 또 발생하는 건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끼리 거래함에 있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고 명품 이런 플랫폼에서도 개인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우리가 중고 거래할 때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라는 것처럼 네. 실제로 이 중고 거래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더라고요. 금 중고 거래 시장이요?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으로 네. 금이나 은을 투자하면은 되게 효율적이라서 저도 대부분 이제 중고거래 시장에서 이제 구매를 했던 경험이 되게 많았고 네. 지금 제가 회사를 창립한 이유도 사실 그 부분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중고거래 하면서 네. 제일 불편했던 게 무엇보다 이게 가짜금이면 그렇죠. 어떡하지? 항상.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네. 갑자기 이렇게 뭐 상해를 당한다던가 네. 이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가장 신뢰 있는 그런 감정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전문 감정 저희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가져오면 이제 전문 감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하고 이상이 없다. 그럼 이제 매물을 올려서 구매자는 구매하면 이제 돈이 그냥 판매자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중개만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중개 수수료가 뭐 아주 적게 있지만 그것 빼고는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없어요. 왜냐면 원래 보통 금거래소 하면 살 때는 그렇죠. 살 때 뭐 가격, 팔 때 비싸고 가격 다르고. 팔 때 가격 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개인 거래인데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이 다를 이유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거래를 하고 부가세도 없고 그래서 되게 그런 절세 측면도 있어가지고 저는 실물이 또 실제로 투자했을 때 이렇게 보는 맛도 있거든요. 근데 도난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무는 확실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는 도난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한다면 KRX 금시장을 전 추천드리고 저는 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음모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금 가격이 올랐던 역사들을 다 살펴보잖아요. 그건 대부분 이제 국가의 위기랑 연관이 되게 깊어요. 그 전쟁으로 인한 위기든 경제에 의한 위기든 뭐 다양한 이제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 때 가장 먼저 1순위 몰수 대상이 금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고의 안전 자산이니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금을 몰수했던 역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글로벌하게요? 글로벌하게요. 그 최근의 역사에서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몰수하는 방법이 조금 다양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은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그나마 나은 방법을 말씀드리면 금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뭐 그런데 이제 뭐 예치를 해뒀다고 치죠. 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위기가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국가가 하는 건 은행 창구나 증권사 창구부터 다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뒤에 몰수를 안 하더라도 일단 닫는 것까지는 팩트예요. 대부분 다 이것까지는 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이 중에서 제일 스무스한 방법은 내가 금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그만큼 값을 쳐서 돈으로 줄게 라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정도 위기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돈이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게 처리되고 뭐 하는데 막 2, 3개월, 정말 길 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1년 뒤에는 이미 그때 당시의 시세로 받았던 내 돈의 가치가 훅 떨어져 있는 사실 그 시차를 이용해서 국가가 이제 조금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이제 카운터 파티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내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위탁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리스크를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라고 하는데, 저는 금은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자산이라서 매력적인 자산인데 그걸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는 형태로 보유하는 거 오히려 난 그게 조금 더 불안하더라. 사실 보관의 측면은 그러니까 절대 나 아니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게 도난이 좀 더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KRX가 더 나으신 거고, 예, 저처럼 약간 이제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 하면은 이제 직접 보관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금고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땅에 묻어놨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신기하다. 그 땅 가보고 싶네요.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 투자는 확실히 두 가지 방법. KRX 금 시장에서 하는 게 이제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물 금을 가지고 있고 보관에 대해서만 좀 뭔가 믿을 만한 곳을 찾으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KRX 금 시장 하면 또 김치 프리미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해외랑 워낙에 이게 또 격차가 발생하니, 그러면은 KRX 금에서 금을 투자하려면 어떤 시기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 김치 프리미엄을 우리가 이해하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훨씬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이해하면 앞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공급적인 특성 때문에 금 가격이 해외보다 비쌀 때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쌀 때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업광산도 없고 금의 유통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린다.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막 웃돈이 붙어요. 그쵸. 쉬운 말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심할 때는 뭐 20%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데, 작년 4월에 한 20% 정도, 작년 10월에 18% 정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KRX 금시장으로 예를 들면은 뭐 오늘 금을 샀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뭐 2달 뒤에 지금이랑 국제 시세는 똑같은데 이 공급이라는 건 사실은 시간 지나면 해결되거든요. 수요가 줄어서 해결될 때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된 금들이 쭉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금의 유통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쭉 밀려들게 되면은, 그럼 갑자기 국제 시세는 그대로인데 KRX 금 시세만 뚝뚝 빠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 정도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KRX 금 시장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실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김치 프리미엄을 확인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5% 정도. 5% 미만이다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예, 5%.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금 사이클이 오면서 상승할 때 팔 건데,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김치 프리미엄의 적정 수준, 한 1%에서 5% 정도 수준일 때 이제 매수하는 건 괜찮다.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뭐 10% 넘어서 막 18%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사실 실물을 사는 게 조금은 이제 좀 손실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방법을 바꾸시는 것도 잠깐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게 ETF라던가 아니면 이럴 땐 금광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그런 이제 오버 퍼폼하는 수익률을 원한다. 나는 이제 기업을 보는 눈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업을 보는 눈은 없어도 나는 변동성은 견딜 수 있으면서 꾸준히 배당까지 나오는, 금 사면 배당 없잖아요. 근데 금광 주식 사면 배당도 나오거든요. 난 배당도 먹고 수익률도 먹고 심지어 수익률도 보통 금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다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시기일 때 그냥 금광주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ETF는 국제 시세를 추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ETF 앞에 KRX만 안 붙은 걸 사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선물 시세나 아니면 국제 시세, 금 현물 시세 같은 걸 추종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정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국제 시세가 더 낮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지금 시기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금 투자하기 좋다. KRX 금 투자하기. 맞습니다. 그러면 역김치 프리미엄이니까 우리는
원래는 조금이라도 손실 보고 시작하는 걸 이제는 이득 보고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뭐 1%가 됐든 네. 2%가 됐든 이득 보고 시작하죠. 네. 나중에 금의 상승장 오면은 남들은 상승한 것만큼 수익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 뭐 15% 20%만큼 추가적으로 수익 보죠. 아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물이나 네. 그다음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역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는 건 사실 그만큼 사람들이 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격이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물론 여기가 뭐 그렇다고 무조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상에서 보면 대부분 역김치 프리미엄이었던 때가 하단 부분이었던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이제 딱 그럴 때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 같은 느낌으로 아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음. 관심 없다는 건 이미 팔 사람, 약간 공포에 팔 사람은 다 팔고 팔았구나. 나갔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이 왜 매력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나와 있는 그게 있나요? 지표가 있어요? 사이트도 네. 있는데 그런 사이트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될 것 같은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알려줘서 치는 건데 네이버에 이제 금프리미엄.com 이렇게 치면은 뭐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자동으로 계산 해주는구나. 네, 그 계산식이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 KRX 금시세랑 그 다음에 이제 스팟 프라이스를 두 개를 비교해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다 그렇죠. 금시세라고 치면은 그 금시세가 두 개가 뜨는데 하나는 한국거래소 시세가 뜨고 이제 오른쪽에는 신한은행에서 이제 공시된 시세가 떠요. 신한은행에서 공시된 시세가 이제 국제 스팟 프라이스를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시세가 KRX 시세다. 이 두 시세를 비교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KRX는 3시 반에 끝나고 그 다음에 국제 시세는 이제 신한은행에서 그 신한은행 영업시간까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6시인가에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시 반에 봤다 그럼 시세가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3시 반 이전에 보실 거면 이런 형태가 낮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대략적인 시세를 볼 거면 이제 아까 그 김치 프리미엄.com? 네, 거기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김치 금프리미엄.com. 네, 금프리미엄.com.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치 프리미엄,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계산을 내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사실 자산이 뭐 금도 있고, 뭐 채권, 주식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자산 배분 측면에서 금 비중을 내가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 사실 이것도 조금 투자자들 분들은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혹시 거기에 대한 뭔가 기준도 있으신가요? 있죠. 사실 오늘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뭐지? 나 뭔가 금에 몰빵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금은 그렇게 폭등하는 이유가 보험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자산을 바라볼 때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 정말 급격하게 폭등하는 역사들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IMF 때 막 달러가 단기간에 폭등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특정 시기에 정말 폭등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보험에 베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저는 전 재산을 다 금에 투자했거든요. 정말요? 네, 금과 은에 제 전 재산을 다 몰빵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뭔가 금과 은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내가 아직 좀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금과 은을 보유함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얼마인가는 대략 10%에서 20% 정도가 맞아요. 실제로 많은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면 대부분 금에 대한 비중을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원자재까지 다 합쳤을 때 이제 보통 한 20% 정도를 담아놓는데 왜냐면 이제 금이나 원자재나 그 상승 사이클을 똑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자. 근데 이렇게 담아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걸 담아놓은 것과 담아놓지 않은 거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금이랑 은을 10%에서 20% 정도 더 담아놨을 때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지만 수익률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제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오늘 얘기하기엔 너무 길고 그냥 러프하게 금이랑 은 한 10%나 20% 정도를 담아놓으면 일단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한번 내가 금이랑 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고 이후에 또 뭐 제가 좀 자주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면서 조금 더 확신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거의 확신의 정도에 맞게 차근차근 이제 뭐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늘 정말 이렇게 처음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금 히스토리부터 금 가격 전망 뭐 다양하게 금 투자 방법까지
부분까지 알아봤는데 저 오늘 조규원 스테커스 대표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복길 여러분들께 혹시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미래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AI가 미래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암호화폐가 미래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투자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903년에 이제 워렌 버핏이 190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 거죠. 야, 이제는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로 바뀌는 시대야. 미래에는 뭐 정말 한 가구당 한 대씩 이상의 그런 자동차가 생긴 세상이 올지도 몰라. 그 정도의 생각을 이제 미래를 꿈꿨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미래가 됐잖아요. 지금 한 사람당 하나 이상의 차가 생길 만큼 그 정도로 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는데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러면 1903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는 부자가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 2,000개가 넘는 자동차 기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1990년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3개 말고 나머지는 전부 파산. 그리고 2008년에 클라이슬러와 이제 GM도 이제 무너지면서 결국엔 포드 하나 남게 됐거든요. 결국엔 내가 만약에 1903년에 투자자였다면 그때 자동차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의 99.99999%는 전부 파산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의 본론은 뭐냐면 내가 단순히 논리적인 사고로만 생각을 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할지언정 실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 오늘 요즘에 지정학적 문제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다양한 이슈들이 터지는데 그걸로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서 그냥 단순히 그걸로 투자 판단을 내려버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역사가 모든 걸 대변해주진 않지만 적어도 논리 구조도 맞고 역사적으로도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충분한 이제 그런 논리 구조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누군가의 말만보다 제 말도 제 말만 듣기보다 실제로 같이 역사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아 맞네 조규원 작가 말대로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이번에도 그 패턴과 되게 유사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 구조도 완벽하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적으로도 완벽하니까 조금 더 내가 비중을 올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 구조가 바뀌신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기에 얼마나 불안해요. 이런 시기에 남들은 불안에 떨지언정 나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요. 클래식은 뭐 영원하다? 금을 생각하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I 산업, 당신이 몰랐던 더 큰 시장이 있다. 데이터 센터 시스템, 설비, 그리고 이제 뭐 가상망까지 AI로 대폭 성장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산업. 시장의 오해가 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AI로 더 큰 기회를 삼는 기업들도 IT 투자 최고의 길잡이 호돌이 우황재 작가와 함께하는 AI 시대 숨은 수혜 찾기 특강. 고민하면 늦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